경매 낙찰 후 7,100만원 증발, 경매 낙찰 후 6,400만원 증발, 경매 낙찰 후 3,200만원 증발. 입지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야 이거 진짜 대박인 물건인데? 서울 한강뷰 아파트가 7억대? 누가 봐도 너무 완벽한 물건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망설임 없이 낙찰받는 순간 모아놓은 돈 전부를 날렸습니다. 안타깝지만 100% 실화입니다. 요즘 경매가 뜨니까 돈 좀 벌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다! 라고 하면서 낙찰을 받자마자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을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눈앞에서 사라져서 아직까지도 깊은 좌절에 빠져서 역시 경매는 손대는 게 아니었어. 뼈저리게 후회 중인 분들이 있어요. 그냥 보기엔 문제가 없고 너무 좋아 보이는 물건이었을 건데 저는 이 물건 정보지를 보자마자 이분들이 돈을 다 날린 이유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매는 정말 한 끗 차이로 돈을 벌어가냐 못 벌어가냐 나누게 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분들 같이 돈 날리는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을 조심만 하면 오히려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례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흑석동 명수대 현대아파트 물건을 가지고 와봤어요. 흑석동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아파트가 딱 어디에 위치해 있고 한강뷰 아파트라는 걸 단번에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9호선 흑석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바로 한강뷰 아파트입니다. 9호선 라인에 역세권 아파트 플러스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죠. 이런 한강뷰 아파트 공급 면적으로 28평인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게 됐는데요. 근데 감정평가 금액이 7억 1,600만 원입니다. 와, 서울에 있는 한강뷰 아파트가 7억대라고? 너무 저렴하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명이 유찰되지 않은 금액에서 덜컥 낙찰을 받아갔어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 명이 13억에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미납을 했어요. 미납했다라는 건 입찰을 하면서 입찰 보증금 최저가 10% 7,160만 원은 납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잔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잔금 납부를 따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냈던 7천만 원 넘는 이 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낙찰자 같은 경우는 7,100만 원 정도 금액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날려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은 왜 미납을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2024년 11월 5일에 낙찰을 받아갔는데 이 아파트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시세였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달 전에 딱 찍힌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15억 9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전에 받았던 이분 같은 경우는 13억에 받아갔으니까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물건 사실은 아파트 전체 한 채를 낙찰받는 물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체 지분에서 반만 경매로 나온 물건이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분 입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아파트 반만 경매로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억이 아니라 반값으로 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체크하지 못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아파트 전체 한 채를 낙찰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금액을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온전히 입찰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아무리 입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물건 하나로 거의 1억이 가까운 7,200만 원을 날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 경매 정보지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곳들이 있는데 근데 좀 저렴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등기부 등본에 보면 이 아파트 이 호실에 대한 전용 면적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면적과 경매 정보지에 적혀져 있는 면적이 동일한 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래라면 등기부 등본에 78.07제곱미터로 되어 있겠지만 이 경매 물건은 39.035제곱미터만 나왔다라고 딱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전체 지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확인 하나만 하더라도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물건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 있는 아파트예요. 요즘 충청도에 있는 아파트들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입찰을 할까라고 둘러보면서 유튜브 같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이 물건을 입찰하세요라고 알려주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만 쫓아서 입찰을 하다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 감정평가 금액이 1억 2,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번 유찰돼서 9,3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62명이나 입찰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62명이 입찰한 물건은 어디선가 여러 채널에서 그것도 이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보고 이 물건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고 62명이나 이 물건을 입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꼭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입찰을 하는 물건들은 초보자들이 너무 높게 낙찰을 받아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물건 지금 2억이 넘는 금액의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 지금 실거래가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같은 평형대 지금 공급 면적 22평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1억 3천만 원입니다. 거의 1억 2,800, 1억 3천만 원 이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인 거예요. 그런데 2억이 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2등 같은 경우도 1억 2,050만 원에 입찰을 했어요. 근데 이 금액 자체도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더 싸게 낙찰을 받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소개를 해주는 이런 물건들에만 입찰을 하게 된다면 매번 폐차를 하게 될 확률도 높아지고 그렇게 폐차를 몇 번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매를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까먹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낙찰 받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실거래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내가 왜 경매를 입찰을 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왜 그냥 일반 부동산 가서 매수를 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표, 그러니까 훨씬 더 싸게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목표에 대해서는 잊지 말고 꼭 입찰가에 대해서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조회수가 1,000명이 넘는 수가 찍히면 저는 입찰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물건이다 하더라도 딱 이런 물건들처럼 왕초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높게 써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괜히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냥 이 물건을 깔끔하게 저는 포기를 하고 입찰을 하러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9,030만 원이었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 903만 원을 그냥 그 자리에서 날리게 된 거예요. 미납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앞에서 7,200만 원 날렸다라고 보다가 900만 원 정도면 뭐 괜찮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900만 원으로 우리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기회비용을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그냥 날려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물건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에요. 지금 감정평가 금액은 딱 8억이 나왔고 한번 유찰이 됐어요. 최저가가 6억 4천만 원이 형성이 됐고 이때 우리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6,400만 원이 입찰 보증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미납을 했습니다. 금액 지금 보이시나요?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6,700억으로 입찰가를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000을 3개를 더 적은 거죠. 우리가 입찰표를 작성할 때 이렇게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걸 제일 앞칸부터 적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여기 보면 위에 자리수가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6억 7천을 적어야 되는 걸 1,000억짜리에 6, 7을 적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실수를 하신 분도 당연히 남이 그렇게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입찰하는 당일날 뭔가 당황스럽고 뭔가 급하게 적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나도 모르게 이런 사소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6,400만 원을 이 자리에서 잃게 됐습니다. 이런 사소하게 뭔가 챙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옆에서 일일이 좀 설명을 하지 않으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사건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 송파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네, 감정평가 금액이 거의 5억에 가까운 4억 9,945만 6천 원에 나왔어요. 그리고 2번 유찰이 됐습니다. 감정평가 금액 대비해서 2번이나 유찰이 됐기 때문에 많이 가격이 낮아졌어요. 최저가가 3억 1,965만 2천 원까지 내려왔고, 그러면 이때 입찰 보증금은 3,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필요하겠죠. 한 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 돈을 주고. 그때 입찰가로 적은 금액이 3억 8천만 원이었어요. 단독 낙찰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분 미납을 했어요. 왜 미납을 했는지를 같이 살펴볼게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1억 3천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도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거면 권리상 뭔가 문제가 있는 물건이겠구나 라고 눈치를 좀 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김 씨가 있습니다. 말소 기준일 2021년 1월 29일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이 기준이 되는 날짜보다 앞서게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고, 이 기준이 되는 날짜보다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가 늦다라고 하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볼게요. 말소 기준일. 기준이 되는 날짜가 2021년 1월 29일이라 했습니다. 그럼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가 언제인지 볼게요. 2021년 2월 2일 0시가 되죠. 그러면 이 기준이 되는 날짜보다 늦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증금 4억 8천만 원이지만 어차피 낙찰자 인수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입찰을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한 분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한 거겠죠. 그런데 숨어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 이 전세권 설정된 날짜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이 되는 게 전세권이라는 건데, 전세권이 기준이 될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전세권을 설정한 김 씨가 전입신고까지 했으면 이 임차인은 말소 기준일보다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 그 날짜가 늦다 하더라도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봐야 돼요. 자, 다시 설명드려볼게요. 기준이 되는 게 전세권입니다. 근데 이 전세권을 설정한 김 씨가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까지 했다. 그러면 날짜 비교해보지 않고 그냥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억 8천만 원에서 못 받아가는 보증금이 있으면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 거의 감정평가 금액 비슷하게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낙찰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4억 8천만 원 이상으로 입찰을 해야지만 따로 인수되는 금액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 빌라는 시세가 4억 8천만 원에 안 됩니다. 3억 후반에서 한 4억대로 봐야지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건데,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인수를 해야 되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사실상 입찰을 하면 안 되는 물건인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3,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이 자리에서 그냥 날리게 돼버렸던 거예요. 유튜브로 경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물건을 봤을 때 그냥 기준 되는 날짜보다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가 더 늦으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구나, 다른 거 다 소멸된다고 하니까 따로 인수될 거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권리 분석을 해서 거의 90% 정도 되는 물건들은 권리 분석을 혼자서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하지 않은 물건을 입찰을 받고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특수한 물건처럼 뭔가 숨어있는 인수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물건을 내가 거르지 못한다면 이분처럼 입찰 보증금 몇 천만 원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너무 쉽다, 권리 분석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물건이나 입찰을 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보셨듯이 경매에서 돈을 잃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권리 분석 실수도 있지만 지분을 착각하거나 아니면 입찰가를 잘못 쓰거나 이런 것도 싶은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의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바로 혼자서 경매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 몇 개 보면 되지, 책 몇 권 읽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경매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셨다가 막상 입찰을 해야 되는 그 단계에서 체크 포인트들을 확인을 못하고 진행을 한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 말은 즉 제대로 배우고 옆에서 누군가가 점검을 해주고 낙찰을 받게 된다면 이런 실수는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강생분들 1대1 피드백을 처음 경매 강의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 거예요. 사실 더 이상 1대1 피드백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시다가 이런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대1 피드백을 이번 기수까지만 딱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그래도 이분들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에 계속해서 꾸준히 1대1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도 처음에 오셨을 때는 과연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경매를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강의 2주 만에 3,600만 원의 수익을 낸 분도 있습니다. 정규 강의 2주가 끝나자마자 지방 아파트를 1억 5,299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고 1억 8,900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시세 차익은 3,600만 원 정도고 세금 각종 비용들 다 제외를 하고 나서 순수익으로만 따져봤을 때도 1,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제대로 배우고 혼자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경매는 권리 분석부터 시작해서 대출 확인, 임장, 낙찰, 명도까지 이 중에서 하나라도 실수를 하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은 저랑 직접적으로 1대1 피드백을 받고 입찰을 하고 계시고요. 임장을 가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리고 입찰을 하러 갔을 때도 앞에 사례들처럼 사소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저랑 직접 같이 가서 현장에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는 물건인데 나한테 대출이 안 나오는 물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강생 전용 대출 상담사님을 연결을 시켜드려서 입찰하기 전에 대출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확인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상담사님 뿐만 아니라 여러 상담사님들 상담해 보면서 조건을 다 비교해 봐야 되기 때문에 145명의 경락자금 대출 상담사 리스트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낙찰 받았을 때는 이 상담사님들 중에서 제일 조건을 좋게 얘기해 주시는 분과 대출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강의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더 이상 피드백을 못 받고 그렇게 매정하게 딱 끊지 않습니다. 순수익 1,000만 원이 달성할 때까지 1대1 피드백 받으실 수 있고요. 강의가 끝났다고 해도 이전 수강생분들이 다 모여져 있는 평생 케어방으로 단톡방 초대가 될 건데 거기서는 이미 경매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가 첫 번째 물건을 낙찰받고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낙찰받고 명도를 하고 매도를 할 때도 이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와 함께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은 내가 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낯설고 두렵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충분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 수강생들을 보면요. 가장 후회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미뤄왔던 시간이더라고요. 진작에 빨리 들어왔으면 혼자 시작도 못하고 그냥 버려왔던 시간, 이 시간을 아낄 수 있었을 건데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2026년 실전 전략반 강의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서 2026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 전환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